여분 없지? 얘들아. 조용히. 혹시 개수를 맞춰놓고 왔는데. 얘들아 혹시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거 여분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봐.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없는가? 없으면 같이 보세요 옆에 좀. 어쩔 수 없어. 프린트가 여분이 없네. 일단은 어떤 테이블을 같이 보고 보자. 여기 5회 1단원 나와 있습니다. 첫 단원이 5단원이 경제 파트잖아. 그래서 5회 1단원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처음이니까 자본주의 역사예요. 우리 4단원이 뭐였어? 4단원 인권 문제였거든. 4회 1단원 뭐 배웠어요? 4단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인권의 역사 배우고 기억납니까? 명예혁명, 청구혁명, 프랑스혁명 배웠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자본주의 역사야. 경제 파트니까. 경제를 들어갈 때 이 자본주의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뭐 프랑스 혁명, 뭐 명예혁명이 쭉 나와가지고 버지니아 쭉 나왔듯이 여기도 똑같이 뭐 세계 인권처럼 쭉 나왔듯이 여기도 처음에 뭐 신앙론 개척하면 상업 자본주의 나오고 뭐 신자유주의 나오고 뭐 수장 자본주의 나오고 쭉 하는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1번이 그래서 1번이 제일 처음 자본주의를 상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1번이 상업 자본주의야. 상업 자본주의. 이거 다음 주에 테스트 본다. 안타 개수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26개 가지고 27개네. 14개 이상 못 맞추면은 토요일에 오고 토요일날. 와우. 1번은 상업 자본주의인데 16세기, 17세기가 있죠. 16세기, 17세기. 왜 16세기, 17세기냐면 상업 자본주의가 시작한 계기는 2번이죠. 신항로 개척 때부터기 때문에 그래. 신항로 개척. 밑에 신항로 개척 언제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몇 도입니다? 1497. 아니 92년. 57년이 어디 나와? 1492년으로 돼 있죠. 좀 그만하라고. 아니 미친놈. 이럴 때는 인사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신대륙 개척입니다. 신대륙 개척. 아메리카 대륙 처음 발견하니까 인디언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합시다. 그들과 처음으로 1492년입니다. 근데 몇 세기예요? 1492년이면 15세기 말입니다. 15세기 말이지. 그래서 너무 말이잖아. 너무 말. 그래서 조선시대도 1492년인데 15세기부터 보잖아. 여기도 16세기부터 보는 거야. 15세기 너무 말이니까. 맞죠? 16세기, 17세기부터 신앙 개척을 본다. 이거 세계도 좀 외워놔라. 웬만하면 제신문으로 좀 어렵게 나올 때 세계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가 금호고에서만 나왔어요. 20세기 초, 20세기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근데 이전까지는 그 동양이랑 서양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왕권이 더 강했다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동양이 훨씬 더 강했어. 중국도 있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넓어요. 왜? 여기 유럽이고 여기 중국이거든. 근데 중국은 이 하나당, 양쯔강 이런 데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지방 애들 두드려 패기 좋습니다. 더 넓은 평야라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군대 보내가지고 툭 갚으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 때문에 대단히 큰 규모의 노동력을 많이 동원할 필요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체주의적 그 가치관 이런 거 발달하면서 중앙집권화가 빨리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제를 수나라 때 6세기에 하고 우리나라는 광종 때 우리도 변호사니까 빨리 오거든. 그래서 11세기에 광종식의 과거제 처음 실시하고 그때부터 관료제를 발제한다고. 근데 서양에서 관료제가 전개가 되려면 왕실에 좀 돈이 많아져야 돼. 이전에는 봐봐 여기는 규모 자체가 토지 크기 자체가 되게 작지.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여기 막 반도고 다 산도 많고 도시 규모 국가 폴리스 막 이런 거만 만들어진단 말이야. 단선도 복잡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이런 국가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전에는 다 공권 영주들끼리 자기 성 하나 단위의 장원이라는 장원 밑에 막 머물고 그 토지 규모 요 단위마다 자치를 했죠. 얘네들은 왕한테 세금만 납부하고 전쟁이 있으면 군사력만 동원하면 끝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신항로 개척을 딱 보냈어. 이 신항로 개척을 누가 보냈냐면 왕실에서 보냈습니다. 콜럼버스를 누가 보냈냐면 스페인 왕실에서 보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 은, 열대 작물로 인한 이득, 뭐 수출을 판 뭐 이익 뭐 이런 게 다 왕실로 들어가는 거지. 왕실로 돈이 많아지니까 뭘 기를 수 있어요? 상비군을 기를 수 있어. 이전까지는 전쟁이 있으면 뭐 요트에서 잠시 용병을 고용하거나 동원해서 농민들 가지고 싸우는 게 다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왕실을 위한 군대를 만들어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럼 영주들 뭐 계기면은 두드려 패기 좋단 말이야. 그래서 두드려 패고 뭘 파견하는 거야?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거둘 수 있겠지. 세금 거두려면 뭐 정비할 수 있어? 세금을 거두니까 관료제를 정비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6세기, 7세기 나온 관료제가 15세기, 16세기 나와요. 요거 하면서. 이해가지? 그러면 이 신앙로 개척은 이 신앙로 개척 시기의 자본주의라는 거는 정부 역할이 이미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큰 정부가 나올 거고 정부 기능이 커질 거니까 그 정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수출을 장려하겠니, 수입을 장려하겠니? 수출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걸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학자는 지금 콜베르라고 나오는데 절대안 정책입니다. 절대안 정. 왕실에 돈이 많아진댔지. 왕실에서 신앙로 개척 후원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절대왕 정책이 제일 유명한 왕이 태양왕 루이 24세입니다. 프랑스. 태양왕. 그 태양왕 시기의 재무장관 이름이에요. 콜베르. 사람 이름만 기억해놔. 빈칸은 잘 안 풀어놨다. 잘 안 나와서. 프랑스 재무장관이고 요때의 특징은 3번 중상주의라고 적으세요. 중상주의. 콜베르라는 학자고. 그리고 빈칸 따로 안 적어놨는데 중상주의에다가 뭐는 장려하고 뭐는 억제한다? 뭐는 장려하고 뭐는 억제한다 그랬어. 수출 장려, 수출 위로 하는 하고 수입은 아래로 하는 거 하세요. 수입은 억제하는 겁니다. 3번이에요, 3번에다가 중상주의, 수출 장려, 수입 억제. 그리고 이 시기는 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야? 부가가치를 어디를 통해서 생산하는 거지? 무역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신대륙에서 얻어온, 여기는 희귀할 거 아니야. 신대륙에서는 되게 흔한 작물들이 뭐 금은 이런 게 유럽에서 되게 희귀할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무역을 통해 가지고 차익을 얻는 식으로 부를 창출한다고. 그래서 유통 이익이 더 큽니다. 유통의 가치가 더 중시돼요. 뭐보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보다 유통 이익이 크다. 그래서 4번이 유통이에요. 유통이 파는 건가요? 유통은 물자를 통하게 하는 거. 물자를 유통시킨다 하잖아. 물자를 교류하고 거래하고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고 돌리는 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고. 물건을 만드는 거. 유통을 비싸게 해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싸게 사가지고 여기가 비싸게 파는 거지. 신대륙에서 널려 있는 거를 여기 오면 여기는 되게 희귀하니까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유통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상주의하고 수출하고 억제, 수출 장려하고 수입 억제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거면 정부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그래서 5번이 큰 정부. 듀얼. 그러다가 이 상업자본주의가 뭘로 메타가 바뀌냐면 산업자본주의로 바뀌어요. 산업자본주의. 이거는 뭐 거의 뭐 고유명사식으로 알죠. 산업자본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18세기 후반 영국, 18세기 후반 영국. 문장처럼 외우십시오.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어디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너 타이틀은 너 뒤에 나중에 그 기계 부수는 데서 나올 거 같아요. 7번은 영국 산업혁명이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막 일어난 거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유럽이 이렇게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여기 있고 이 인도 식민지를 두고 누구랑 싸우면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우고 그걸 플라시의 전투라고 합니다. 일찍 다쳤다. 그래서 1757년인데 이 1757년에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고 나니까 뭐를 가져갈 수 있게 되냐면 여기서 목화를 목화를 엄청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목화를. 그래서 목화를 원래 여기서는 사실 양적 가까이서 모직물 산업을 육성을 했었거든 영국에서. 근데 갑자기 목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모직물 산업 한다고 이제 활용하고 있던 노동요들이 바로 면직물 산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섬유에서 그러니까 뭐냐 그 원료에서 실을 뽑는 거를 방직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실에서 실에서 직무를 만들어야죠. 방 적기가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목화가 많이 나오니까 실이 많이 뽑을 거 아니야. 방짓기 성능이 올라가. 그러면 그 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배터리 부분 물레예요. 그래서 이 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직물로 만드는 방적기 성능이 올라가. 그래서 서로 방적기 성능이 올라가니까 방직기 성능도 계속 올라가 하다가 뭐가 났냐면 기계 증기기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거 목화를 막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방직기, 방적기 성능이 막 오르다가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여기 산업혁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이 이게 1557년이고 플라스 전투가 인도를 차지한 게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이 20년쯤 뒤죠. 1770년에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 발생한 거예요. 그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 되게 막 힘들다 그 얘기를 했니? 안 했니? 뭐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뭐 이런 거. 하루에 12시간 일하게 해주시오 막 이렇게 있거든. 왜냐면 16시간씩 일했으니까. 초기라 가지고 아무 정부에서 막 최저임금법 이런 것도 없고 근로시간 뭐 이런 것도 없고 주 52시간 근로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 이상 막 일해도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뭐 도시에 지금 막 산업혁명하면서 도시에 노동자들은 많고 뭐 공장을 계속 돌리고 그러니까 돈 조금만 주고 엄청 많이 돌린 거예요. 16시간씩만 돌리고. 그래서 그거를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상이 나와. 그거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는 약간 프리퀄 개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본주의 일반적인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서의 자본주의는 그때 시작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죠,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 산업혁명 시기 자본가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학자가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8번이 애덤 스미스야. 밤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자본가들의 논리를 이전까지는 다 평민이었잖아. 다 평민인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평민들이 자본가 계층이랑 노동자 계층으로 자본가 계층 밑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 계층으로 분화된 거지.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렇게 수탈하는 게 정당하니까 북한은 터치하지 말라. 이게 자본주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항해서 노동자들은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 거냐?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상이 이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애덤 스미스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요. 9번이 보이지 않는 손.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서 가격에 따라 그 시장 정책이 형성될 때 뭐가 가장 증대된다고?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쓴 책 이름이 뭔데? 9%. 국가가 가장 부유해지고 싶으면 정부는 시장 경제 정책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 얘기야. 실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수요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공급자끼리 서로 경쟁해가지고 가장 모두의 만족도가 최상위 이르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긴 해요. 근데 이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독점 기업들이 가격 담합해가지고 원래 이제 수요 경쟁 서로 경쟁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형성하잖아. 그러면 만족감이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요.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이렇게 수정 자본주의 이런 게 나올 거고. 자, 보이지 않는 손이고 여기서는 10번 유통의 이익보다 무슨 이익이 더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한다고? 생산 10번 생산입니다. 10번 생산. 그리고 정부가 시장 경제 정책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11번이 작은 정부. 그리고 자수가 있는 사람은 잠깐 자수 봅니다. 내용이 조금 빠졌는데 이게 안 중요한 내용이라 좀 빠졌는데 나와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자. 80페이지 보면은 산업 자본주의랑 수정 자본주의 사이에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막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 독점이라는 거는 거대 기업 혹은 국가에 의한 독점을 말합니다. 국가 혹은 거대 기업이 모든 자본을 다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은 여기 종속돼가지고 계속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걸 비판하고 있냐면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걸 비판합니다. 예. 그래서 20세기 초에 사회주의 혁명 일어나는 뭐 계기가 되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정 다른 방식으로 근데 미국에서 다른 패치가 이루어졌죠.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둬라. 산업 자본주의랑 수정 자본주의 사이에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있다. 이 산업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자본을 독점하는 시기, 노동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시기를 얘기해요. 다시 돌아가서 프린트로. 그래서 이거 6번하고 12번 사이에 이래가지고 독점 자본주의라고만 적었어요. 독점 자본주의. 다루는 학교도 있고 안 다루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이 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정 일단 자본주의라고 하고 수정 자본주의. 이 수정 자본주의 20세기 초 수정 자본주의 배경은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13번이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거는 예술을 좀 외워주세요. 1929년인데 공황 발작 생각해서 경제 대공황이니까 심장이 한근 두 번 이렇게 오는 거. 심장이 한근 두 번, 경제 대공황 발작. 그러면 29년이니까 1929년이니까 몇 세기나? 20세기나 20세기 초예요. 20세기 초. 20세기 초 경제 대공황으로 수정 자본주의가 제시된 거야. 여기 학자는 케인즈라는 학자입니다. 케인즈주의라고 하죠. 자, 경제 대공황은 왜 벌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석유 가동. 그거는 뒤에 신자유주의 아는데. 과잉 생산 문제 때문이야. 과잉 생산. 산업혁명 이거 예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 근대 국가 시기에 국가가 국력이 강해지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군대가 많아야 돼. 군대가 많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지.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료가 많아야 돼. 그래서 원료를 많이 가져보자. 이게 뭐라고? 상품 시장입니다. 원료 산지입니다. 원료 산지. 원료 산지. 인도가 모카가 많이 나는데 그 모카를 값싸게 가져올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원료 산지. 그리고 원료를 빡 땡겨가지고 증기가 이빨이 돌려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게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업화라는 게 근대화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근대화라는 게 공업화라는 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무슨 사회였어? 농업사회죠. 농업사회. 기원전 8,000년경에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이 이루어진 이후로 요 시기까지 한 4,000년 가량, 그러니까 1만 년 가량을 농업사회였다고. 근데 요때 바뀐 거야. 공업사회. 괜찮죠? 여기 산업혁명이니까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빨이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장소가 뭐예요? 이게 원료 산지와 상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식민 제국 시기에는 다 뭐하라 그래요? 땅 내는 걸 그래요. 항구 연락 그래요. 항구 연락 그러잖아. 물건 팔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어차피 땅을 차지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매할 시장이 필요한 거야. 괜찮죠? 네. 그럼 상품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하려면은 상품 시장과 원료 산지를 개척을 해야겠지. 그걸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 군대죠, 군대.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 그래서 식민지 개척을 하는 나라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해요. 원래 제국이라는 단어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식민지 제국주의 때는 다른 민족이잖아, 전부. 얘네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상품시장 원료 산지로 삼는 체제니까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근데 하나하나 막 이렇게 연결돼서 한번 이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근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되려면 뭐가 문제냐면은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 이게 없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과잉 생산이 문제가 일어나거든.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거는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산업화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산업화가 딱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럼 물건이 많이 만들 수 있지. 근데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의 엄청난 경제 대호황 시기가 있었어요. 광란의 20년대 나왔는데 엄청난 경제 저 부흥이 있다가 너무 물건을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물건이 남아돌잖아. 남아도니까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 노동자들을 자르겠지. 노동자들을 자르면은 원래는 걔네가 구매력을 가지고 임금을 받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망하겠죠. 결국 공장이 망하면 이때는 공장이 자기 돈으로 공장 돌리는 자본가 별로 없어. 다 은행에서 빚져가지고 금융소득으로 레버리지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망하면은 공장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하겠지.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연결돼 있던 시기니까 미국이 경제가 내려앉으면 세계 경제가 다 내려앉는 거지. 이해가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도 이거예요. 영국, 프랑스는 이게 돼.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원료산지 상품시장 해가지고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거든. 근데 분명은 산업화는 이루어졌어. 물건을 팔 데가 없으면 만약에 1, 2차 세계대전 안 일으켰으면 독일이 먼저 여기서 경제 대공황이 터졌을 거라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미국이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도는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야. 해결을 못해가지고 경제가 폭삭 내려앉은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요까지였고. 그래서 요 시기에 케인즈가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시장이 막 과잉 폭주를 해가지고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억지로 경제를 돌려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서 이걸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고요. 유효 구매력을 창출해가지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쥐어주면은 얘네가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굴러가지 않을까.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에 비교해서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15번이 보이는 손이야. 그리고 이 보이는 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됐던 정책이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 옆에다가 이때 당시 대통령 이름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그래서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게 수정 자본주의 시기구나. 이걸로 키워드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돈을 쥐어주려는 거니까 무슨 정부예요?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그래서 다시 큰 정부로 온 거야. 17번이 큰 정부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은 여기 통째로 칸이 비어져 있지. 통째로 비워둔 이유는 뭐냐면 자유주의라서 통째로 비워둔 거야.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오면 신자본주의라고 적으면은 약간 감점할 수 있어. 아니 감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신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원인은 뭐냐면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이 오일 쇼크가 두 번 있었는데 1970년대거든. 1970년대가 20세기 후반이었어요. 여기는 20세기 초반이었어요. 1929년이니까. 괜찮죠? 이 오일 쇼크가 왜 문제였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보세요. 하준아. 스태그플레이션. 뭐가 결합된 거야? 같이 나오는 거야? 인플레이션과 맞잖아.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진체되고 그 두 가지 개념이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정부가 뭐랑 뭐 사이에서 계속 경제 정책을 줄타기를 하고 있냐면 물가랑 요거 경기라고 합니다. 경기가 실업률하고 관계를 하고 있죠. 실업률하고 물가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경기가 너무 좋으면 어때? 물가가 올라가지. 경기가 좋다는 거는 시중에 도는 돈이 많다는 거야. 시중에 도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 가지고 경제활동하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거지.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게 GDP가 올라간다는 거고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고용률이 좋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너무 고용이 좋으면 어떻게 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지.
사람에게 서민들이 좀 살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돈을 다 거두잖아. 금리를 낮추면은 시중에 도는 돈이 다 저축하고 돈 대출 안 하고 하니까 시중에 도는 돈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 모두 10,000원씩 있을 때랑 모두 1,000원씩 있을 때 커피 가격이 어때? 언제가 더 비싸요? 모두 10,000원씩 있을 때 커피 가격이 비싸지겠지. 그래서 시중에 도는 돈을 다 수거하면은 가격이 싸지니까 물가가 안정돼. 근데 물가가 시중에 도는 돈이 없으면은 생산을 덜 하게 되는 경기도 침체되고 실업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경제정책의 할 일은 이 물가랑 실업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하나가 안 올라가게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 물가 좀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 경기 좀 부양하고 물가가 좀 올라가면 경기 좀 이렇게 침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게 됐어. 근데 석유 파동이라는 외부 요인을 겪으면서 생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요거는 물가가 경기가 좀 침체되고 안 좋은 중인데 경기가 침체되는 중이야. 경기가 침체되는데 석유 가격이 오르는 건 외부 요인이잖아. 근데 석유라는 거는 모든 산업에 다 기초가 되는 가격이죠. 석유 가격은. 석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산업의 가격이 다 뛰잖아. 그래서 경기는 그냥 안 좋은 상태였어. 원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침체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석유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그냥 물가만 딱 오르니까 고용도 침체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는 안 좋은 것만 두 개 크로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 쇼크는 그 중동 국가들이 오펙 국가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석유를 인위적으로 올린 거야. 그래서 야 정부 힘을 키워놨더니 이 경제 대공황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부가 시장을 함부로 두면 안 된다는 정부 힘을 키워놨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오히려 세계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오는 거지. 오일 쇼크 이후에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이에크란 몇 번이야? 21번, 22번. 하이에크, 프리드먼 둘 다 기억하세요. 프리드먼만 나올 때도 있고 하이에크만 나올 때도 있고 둘 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이에크, 프리드먼 21번, 22번이야. 계산이. 그래서 여기서 정부 역할이 너무 큰 게 문제였으니까 정부 역할을 줄이자는 거죠. 정부 역할을 줄이고 정부 역할을 줄이고 뭐가 정부들을 관리하게 한다, 감독하게 한다? WTO, FTA. WTO는 뭐가 WTO입니까? 세계 보건기구 무역기구입니다. 되게 무역기구가 아니라 WHO. 아, 되게 무역기구. FTA는 자유 무역협정이에요. 영어까지 다 알 수 있으면 좋고 한국어 번역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세계 무역기구고 프리 트레이드 에디션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가 줘야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대 국가끼리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관세는 높아집니까? 나랍니다. 관세가 뭐예요? 관세? 어떤 게 관세야? 물건이 보여줘요. 야, 오, 그렇지. 세관에서 매기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는 밀 많이 생산해서 빵 가격이 되게 싸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빵을 수입한다 그러면 100원밖에 안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밀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00원에 파는 거지. 그러면 외국 밀이 들어오면 그대로 저는 우리 밀은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50원 정도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우리께 거의 뭐 비슷하면 450원대 50원이면 500원이면 우리 거 쓰지 막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국가끼리 이 관세 장벽을 낮추고 그럼 이건 자유무역입니까? 보호무역입니까? 자유무역이 자유무역. 이게 보호무역이죠. 부산리가 보호무역이야. 무역 장벽은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야? 맞추는 겁니다. 무역 장벽은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라. 이거랑 같이 있잖아. 지역경제협력체가 지역경제협력체가 활성화됩니까? 아니면은 비활성화됩니까? 없어집니까? 지역경제협력체 활성화돼요. 지역경제협력체는 지역 말고는 다 벽을 치는 거잖아. 이것도 같이 나와요. FTA는 애초에 1대1이거든. 근데 그거는 주변 애들끼리만 다 맺는 거야. EU라든가 나프타라든가. 나프타가 애초에 뭐예요? 노스 아메리카 FTA잖아. 그래서 이 정도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가 관리하고 국가는 힘을 빼라는 거니까 큰 정부에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여기까지. 몇 번이었냐? 25번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요 개념을 딱 공부를 하면서 이게 조금 이상했거든.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조금 궁금했거든. 이거나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작은 정보에서 큰 정보 갔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작은 정보로 가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전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예전에. 똑같은 거잖아. 뭐가 차이예요? 요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랑. 결과적으로는 똑같거든. 결과적으로. 근데 맥락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산업자본주의 같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같은 건 뭐냐면 자본가들이 너무 막 문제가 힘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돼서 요 위에서 정부가 얘네들을 관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부 힘을 기르는 거는 자본가들의 힘을 줄이려고 정부 힘을 기르는 거야. 근데 수정 자본주의 때는 뭐가 문제야? 정부들 힘이 센 게 문제였잖아. 정부들끼리 담합해서 오펙 같은 거, 석유파동 같은 게 일으켰잖아. 그래서 정부 힘을 줄이는 거는 정부 힘을 줄이고 정부 위에서 세계무역기구 같은 WTO 같은 저 위에서 얘네들을 관리하라고 얘네 국가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국가 힘 작고 여기도 국가 힘 작은데 여기가 국가 힘 작은 이유는 자본가들이 뭔가 액티브하게 하려고 한 거고 여기서는 세계 기구가 저 국가들의 힘을 줄이고 세계 기구가 뭔가를 액티브하게 하려고 국가 힘을 줄이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위로 권력이 올라가는 식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간 겁니다. 이해가죠? 이제 10분인데 굉장히 애매하네. 5분 있다가 이어서 합시다. 5분 있다가. 5분 있다 쉬는 시간. 보고 있어라. 네, 저는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안 되나? 나도 다른 팀 보면. 일단 주문을 하지. 병원이 아니야. 나 저는 뻔뻔한 투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영상을 주중이나 아침이나 한번 좀 불러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언제 해야 되겠어? 일단 보자. 자, 요거 미국이 내가 얘기했나 요거 그뭐 중국이 성장해야 되는 게 요거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 안 했죠? 처음 듣니? 요거를 WTO, FTA를 누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자고 했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입니다. 이거는. 근데 미국이 세계에 이런 세계 질서를 만들자고 설득한 논리가 뭐냐면 5회 3단원이 국제 분업이거든. 나중에 할 때 자세히 수치적으로 볼게. 대략적으로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축구공은 되게 잘 만들고 장갑은 되게 못 만들어. 장갑. 축구공을 내가 5개 만드는데 장갑을 하나 만들고 얘는 A는 이렇게 만들고 B는 축구공 4개 만들 때 장갑을 6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로 잘하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나는 축구공만 만들고 너는 장갑만 만들고 서로 많이 생산한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게 상호 이익이지 않냐. 이게 미국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야 이런 거는. 자기가 자명한 특화에 생산하는 거. 국제 분업되고 내용 얘기할 겁니다. 미리 하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 축구공을 만약에 장갑 하나 만드는데 축구공을 500만큼 만들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그 비교율가 심한 상품이 있어. 비교율가 아주 높은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랑 이런 좀 적당히 이익을 가지고 있는 나라랑 교류를 하잖아.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니? 이게 무슨 얘는 장갑 하나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장갑 하나 만들 때 축구 500개씩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위가 뭔가 되게 높은 특화된 산업이 있는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랑 기술이죠. 그런 나라는 다른 나라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 3배, 4배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서로 절대적 빈곤율이 WTO, FTA 이후에 절대적 빈곤율이 낮은 건 맞아요. 팩트입니다. 근데 뭐가 더 심해졌어? 상대적 격차가 더 커졌어요. 상대적 빈곤율도 심해졌다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GDP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죠. GDP 큰 게 미국인데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도 미국이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들 막 나라 조그마한데 7, 8%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 말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규모가 100인 나라가 5% 성장하면 5만 원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규모가 1000인 나라가 3% 성장하면 30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힘들겠지. 5만 원 올라가면 30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높아요. 얘는 5% 올라가고 70% 올라가고 있어. 7%씩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비교위가 있는 거를 특화해가지고 생산을 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요거를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지? 이거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이거를 주도했는데 미국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분야에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엄청난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뭔데? 중국. 중국. 어떤 분야에서? 인부. 그치, 인구 파트에서. 노동력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 그 무역 이익을 얻은 거야. 그러면서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된 거죠, 중국. 그러면서 이까지가 딱 2015년 규제 만들어진 거죠. 2015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그래서 2015년까지는 딱 이 체제가 맞아. 근데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중반에는 어떤 시기라고 말하면 이건 교육과정 아닙니다. 내년에 혹시 교육과정이 바뀌면 들어갈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블록경제라는 얘기를 해요. 블록경제. 뭐냐면은 중국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원래는 서로 무역 장벽을 낮춰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제였거든.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근데 중국 영향이 커지니까 이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무역 분쟁하고 그다음에 관세 장벽 높이고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50%를 올리는겁니다. 더 이제 그 비효율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랑 붙고 뭐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렇게 붙고 해가지고 경제 체제가 둘로 단절돼가지고 얘네들끼리만 무역을 하고 얘네들끼리만 무역을 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라는 거는 이 서로 교류를 하던 걸 안 하면서 비효율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까지 바뀌면 그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괜찮죠? 다 외워오시고 내용을 한 2문제만 풀어봅시다. 잠깐만. 교과서 아니에요. 교재 저 뒤에 넘어가서 88쪽에 1번, 3번만 풀어보세요. 2분 줄게. 88페이지에 1번, 3번만 풀어보세요. 여기 내용은 뭐 이해를 암기를 못해서 틀리는 거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88페이지 1번 3번. 그 객관식 1번 3번입니다. 실력 교육 1번 3번. 앞으로니 1번은 몇 번이야? 4번. 3번은 몇 번이야? 5번. 2번 같이 한번 봅시다. 2번 보세요. 경제 대공황이랑 큰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경제 대공황 시기의 배경이네요.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은 건 뭐 때문이야? 신자유주의. 석유파동. 석유파동으로 인한 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도 외우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 신자유주의 키워드 나올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유통 과정에서 이윤 추구. 2번은 뭐야? 유통 과정에서 이윤 추구. 유통. 상업 자본주의예요. 제일 처음 나온 거. 그걸 무역해가지고 신대륙에서 오는 금은 이런 거 그런 걸로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였죠. 거대한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뭐예요? 소수기업이 시장 지배. 독점 자본주의. 어느 거랑 어느 사이에서 나왔니? 산업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4번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촉구하는 주장 뭘까? 시장 개입을 촉구하는 주장. 윤리 정책. 그지 윤리 정책. 어떤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국가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사상이야. 국가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사상.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여기서는 신자유주의겠죠. 수정 자본주의가 여기서는 4번일 거고. 산업 자본주의도 맞고 신자유주의도 맞아요. 5번은. 그러니까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답이 4번이다. 보기 그렇지 큰 실업자가 늘었다. 다음 글을 배경으로 하는 시기.
배경으로 하는 시기니까 산업자본주의 시기입니다. 산업자본주의 시기. 산업자본주의니까 5번이겠네. 아니. 수정자본주의가 나야지. 대공황이나 큰 위기가 있었잖아. 은행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었으니까 정부 역할을 늘리자는 내용이 나오겠지. 수정자본주의 선지가 나야겠네. 그래서 4번이겠네 답이. 괜찮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다섯, 여섯. 넘기고. 뒤로 넘기고. 요까지가 아니 시험은 아니고. 요까지가 5-1 파트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파트입니다. 합리적 선택에서는 어떤 단어를 알아두셨어요? 이 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받았니다. 아 넘기라고. 왜 넘기고 안 넘기고 자, 우리 이 단원이 합리적 선택 단원인데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게 희소성입니까? 뭐랑 비교되는 개념이지? 희소성. 그렇지. 왜? 넘겨야 되나? 10개 맞춰 넘기는데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아니 시간이 없으면 옆에 잠깐 같이 봐라. 맞춰놓고 왔는데 왜 계속 하나씩 사라지냐. 일단 옆에 같이 보세요. 여분이 없네. 앞에 앉으세요. 다음 저는. 뒤에 앉으시니까 못 받지. 이건 내용을 일단 봅시다. 비소성. 선택가 이렇게 나와요. 선택의 문제, 인간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상대량이 상대적인 게 상대적. 희소성은 어떤 게 희소성이다? 뭐가 물보다 많다? 희기성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개념이고, 희소성은 절대량과는 상관없이 욕구,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희소성 자원이 희소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원을 유한하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는 게 자원을 유한하다, 공급이 유한하다는 얘기고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얘기가 수요가 무한하다는 얘기야. 수요가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특성이 생겨서 자원에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괜찮죠? 희기성은 절대적 개념이에요. 희기성은 제한이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제한이 머리 위에밖에 없지. 근데 사람들이 제한이 머리카락을 별로 탐내진 않잖아. 막 엄청나게 막 제한이 머리카락을 막 얻으려고 애쓰지 않지. 경쟁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희귀한 거야. 희귀한 거. 근데 석유는 많지. 주유소만 가도 석유 널려 있잖아. 근데 왜 희소한 거야? 수요가 더 많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이 희소성이 상대적이라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자, 석유는 예전에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석유는 예전에는 그냥 까만 물이었지. 자원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자원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열을 가하면 불에 타가지고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밝혀지면서 자원화된 거잖아. 그때 이후로는 희소성이 나타나게 된 거지. 맞죠? 이게 시간적으로도 상대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자 북극하고 적도 지방이랑 어디가 냉장고가 더 많아요? 적도가 냉장고가 훨씬 많겠지 당연히 냉장고. 근데 북극에서도 냉장고를 필요로 하긴 하겠죠. 밖에는 뭐 어는데 그걸 냉장 보관하려면은 냉장고가 있어야 되잖아. 그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려면. 근데 적도에 훨씬 많을지라도 적도에서 훨씬 더 냉장고를 많이 원하겠지. 그래서 적도가 냉장고가 더 희소할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상대적입니다. 이해가니? 수가 더 많더라도 더 희소할 거라고. 적도 지방에서.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요 단원이 합리적 선택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매번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잖아.
그래서 인생은 B와 E 사이에 아 저거. C다. 아 그래. 사르트르. 예?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어쌀때 현대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사르트르. B는 뭐예요? 벌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 죽음 사이에 치킨이죠 치킨.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치킨이다. 이거를 번역을 해도 이게 성립해. 봐봐. 인생은 죽음과 탄생 사이에 차카타잖아. 죽음과 탄생 사이에 치킨입니다. 만국 공명하는 거지 치킨은. 농담이고. 치킨은 만국 공명은 농담이고. 우리가 항상 이게 선택의 문제를 유명하는 거는 치킨 시킬 때마다 프라이드를 먹을 건지, 간장을 먹을 건지, 프링클을 먹을 건지. 뭐하지? 아니 영상 찍고 양념 이런 걸로 고민을 먹물 치킨 먹물 치킨 먹물 먹물 치킨 자, 그래서 선택을 할 건데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자, 비용이 뭐 10,000원 다 10,000원으로 똑같아. 그러면 편익이라는 거는 내가 얻는 만족감을 비용으로 환산한 걸 편익이라고 해요. 효용이라는 부분에 효용이 그냥 얻는 만족감이 효용이라고 해요. 근데 그 효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나타낼 수 있는 편익이야. 내가 치킨을 먹었을 때 10,000원의 만족감을 얻어. 그거는 편익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 10,000원. 그 10,000원의 편익이 10,000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10,000원을 얻었을 때랑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프라이드를 먹었을 때는 편익이 뭐 0.9, 1, 1.1, 1.2라면 뭐가 합리적 선택인데? 양념이야. 자, 비용이 같을 때는 편익이 가장 큰 게 무조건 합리적 선택이죠. 반대로라면 자, 비용이 같은 경우고 비용이 다 0.9, 2, 1.1, 뭐 2.2야. 그럼 편익이 다 1, 1, 1입니다. 뭐가 프라이드입니다. 편익이 같을 때는 비용이 제일 작은 게 합리적 선택이야. 이게 딱 중딩 때까지 우리 중3 때 배웠죠. 중3 때 배운 과정이 딱 여기까지야. 자, 고등학교 때는 둘이 섞어서 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비용이 1.25 뭐 대충 합니다. 1.45, 1.55, 125, 0.95, 1.55, 2.325, 뭐 1.44. 근데 뭘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브링클. 그렇지. 이걸 뭐라 하냐면 얘가 합리적 선택인 것 같잖아. 그렇지. 뭘 포함할 수 있어? 이거를 빼기 비용입니다. 이익이라고. 그렇지. 이게 이익이 편익 빼기 비용을 이익이라고 해요. 이 이익이 얼마인데? 이익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0.3 여기는 마이너스는 오, 그렇고 맞잖아. 아 미안하다고 0.1입니다. 0.1이고 여기 마이너스 0.8 0.8이고 여기는 0.4 0.4지.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익이 가장 큰 게 합리적 선택이야. 항상.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 선택인가를 물을 때 그 답을 구하는 거는 그냥 편익 빼기 비용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 표를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에서 뭘 물을 거냐면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과 암묵적 비용 그리고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순편익이라는 개념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그리고 쭉 해야 돼요. 그냥 진짜 딱 문제에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거 빼면 돼요. 이거 빼면 끝입니다. 근데 보통은 문제가 이거를 묻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거 쓰고 시작합니다. 비용, 편익, 이익, 암묵적 비용, 기회 비용, 순편익을 쓰고 따라따라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괜찮죠? 자, 암묵적 비용의 정의는 이럽니다. 암묵적 비용이 뭐냐면 칸이 좀 적은데 칸이 적은데 그냥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한 이익 중 가장 큰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선택 중 가장 큰 이익을 말합니다. 내가 포기한 선택 중 가장 큰 이익이 암묵적 비용이야.
괜찮니? 그럼 여기서 내가 선택한 게 프라이드잖아. 내가 프라이드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포기한 이익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야? 브링클이지. 그럼 암묵적 비용 얼마인데? 0.8이야. 그렇지. 좋아. 간장 때는 뭐가 암묵적 비용입니까? 그렇지. 0.8이지. 여기는 아니 아닙니다. 뭐 몇이야? 0.4. 여기는 브링클입니다. 0.8. 그렇지. 좋아요. 자, 기회비용은 뭐가 기회비용이냐면 명 플러스 암이 기회비용이에요. 명시적 비용.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명시적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비용이라는 건 명시적 비용.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값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이 가치에는 뭐가 들어가면 내가 프라이드를 구매한다고 쓴 실제로 명세서에 찍혀 나가는 돈도 내가 포기한 거지. 그렇죠? 12,000원 포기했잖아. 12,000원도 내가 포기한 가치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은 다른 거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못 얻잖아. 그렇지? 다른 거를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못 얻지. 암묵적 비용. 내가 프라이드를 선택했을 때 뭐 간장, 프링클, 양념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 하는 거잖아.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회비용이란 암묵적 비용이란 내가 포기한 선택들의 이익의 합이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이걸 하더라도 다른 걸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합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익이 암묵적 비용이야. 괜찮죠? 네. 그래서 그 암묵적 비용하고 명시적 비용을 더한 값이 기회비용인데요. 얼마예요 이건? 2고 여기는 2.2입니다. 2.2고 여기는 1.9입니다. 1.9고 여기는 1.8지. 자 그러면은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기회비용이 합리적 선택이란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선택을 뜻한다. 맞아 틀려? 네. 합리적 선택이란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선택을 뜻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틀려요? 0.8이잖아. 이거 가장 작지. 네. 요거는 외워라.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랑 어떤 선택을 얘기하냐면 내가 얻는 만족감이 편익이 내가 포기한 가치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입니다. 1. 그래서 기회비용이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작은 걸 포기했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더 작잖아. 그럼 그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이해가지? 근데 기회비용도 비용이니까 작은 게 맞거든. 기회비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그게 가장 합리적 선택은 아니야. 편익이 더 작아버리면 기회비용이 아무리 작더라도 합리적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2항 정리할 수 있지. 편익하고 이거를 기회비용을 옆으로 놓으면 뭐예요? 빼기 기회비용은 뭡니까? 0보다 크다겠지. 괜찮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근데 요 개념을 좀 쉽게 구하려고 요거를 순편익이란 단어로 정의를 했어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순편익입니다. 그러면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순편익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야? 순편익이 0보다 크다.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것도 합리적 선택이고 요것도 합리적 선택이고 요것도 합리적 선택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이항 정리해서 그냥 정의 바꾼 거잖아. 그렇죠. 이해갑니까? 요 세 개의 멘트를 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혹은 편익이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혹은 순편익이 0보다 크다가 다 합리적 선택. 이해갑니까? 괜찮죠? 넘어간다. 지금 너네가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용어에 안 익숙해서 그래. 정의를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정의에 좀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그냥 진짜 수학 공식 때려봐. 따다다다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파이팅. 자 그러면 순편익이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라며. 그럼 뭐예요? 순편익이 뭔데? 프라이드의 순편익은 뭡니까?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순편익이거든요. 그러면 프라이드의 순편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1이겠지.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니까. 그렇죠? 빼기 할 수 있잖아 우리. 더셈 빼면 배웠죠 초등학교 때. 여기는 간장의 기회 비용은 간장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0.7이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0.4입니다. 마이너스 0.4겠죠. 좋아요. 여기는 잠깐만.
아니 편입 빼기 아니야라고. 아니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여기 0.4지 0.4 편입 빼기 기획 0.4 여기네 빼기 0.4겠죠 여기 빼기 5 괜찮지? 안 익숙해서 그래 안 어려워 보여요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순편익인데 순편익이 0보다 큰 건 뭐야? 뿌링클. 프링클이잖아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프링클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니? 이거를 같은 말입니다 편입 빼기 비용이 가장 작다 가장 크다 이익이 가장 크다 이 말이나 순편이 가장 큰 거야 같은 그거야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이해하는 사람한테 따라오세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자 순편익은 편입 빼기 기회비용이지 순편익은 편입 빼기 기회비용입니다 편입 빼기 기회비용이야 그렇지 근데 기회비용이 뭐라고? 기회비용이? 내가 포기한 게 그지 기회비용 편입 빼기 기회비용은 명 플러스 암이죠 아니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 기회비용이잖아 예. 그렇지 그러면 이거 넘겨가지고 편입 빼기 명시적 빼기 암묵적 비용은 순편익이잖아 예. 그렇죠 그럼 편입 빼기 명시적 비용인데 뭐였어? 편입 빼기 명시적 비용이 뭐였어? 이익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익 이거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이익 빼기 암묵적 비용이 순편익이라고요 예. 이해가니? 예. 자 그러면 이익 빼기 암묵적 비용인데 암묵적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포기한 것도 가장 큰 거였지 내가 만약에 가장 큰 이익이야 내가 만약에 가장 큰 이익이라면 무조건 두 번째 큰 이익을 떼는 거잖아 맞죠? 순편익이 이 식을 정리해보니까 이익 빼기 암묵적 비용이라고 근데 이 이익이 가장 큰 이익일 때는 무조건 두 번째로 큰 이익을 떼는 거야 암묵적 비용이 내가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이익이기 때문에 맞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이익이라면 무조건 가장 큰 이익을 빼는 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일 때만 양수가 나와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해가니? 이건 뭐 이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만 알려주려고 하고 요거는 외워라 요거는 합리적 선택보다 편입 빼기 기회비용보다 크다 편입 빼기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순편익이 0보다 크다 괜찮죠? 바꿔가지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익숙해지면 돼 짠 자 그래서 일단은 거부 한 번만 해줘요 여기는 뭐 프라이드는 1.1이고 간장은 1.3이고 프링클은 2.1이고 양념은 1.8이고 편입은 0.7이고 1.2이고 1.7이고 6.0이고 그러면 이익은 얼마예요? 0.4. 아, 마이너스 여기 0.4겠어 여기 0.4 여기는 0.1. 여기 0.4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0.4 여기는 마이너스 0.2. 아니 0.2 아니 왜? 뭐가 합리적 선택이야? 뭐가 합리적 선택이야? 내가 합리적 선택이야 이익이 가장 크잖아 그렇죠? 얘는 암묵적 비용은 얼마예요? 여기 암묵적 비용은 얼마야? 0.2. 0.2 여기는 0.2. 내가 이걸 선택했잖아 프라이드를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하는 이익 중에 가장 큰 이익이 이거지 그렇지 암묵적 비용은 0.2가 된다고 내가 포기한 선택지 중에 이익이 가장 큰 값이 암묵적 비용이죠 정의니까 외우세요 요거는 0.2 여기는 0.2 여기는 마이너스 0.1이겠지 이해가지 이거? 네. 기회비용은 얼마라고? 1.3. 1.3이겠죠 명암기 여기는 1.5 여기는 1.3. 2.3. 2.3 여기는 1.7 1.7이다 이렇게 순편익은 0.2. 0.2 편익 빼기 기회비용 아니지 편익 빼기 아니, 기회비용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빨리 계산해. 빼기 0.6이겠네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잖아 아, 네.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0.3. 여기 0.3 마이너스 0.6. 여기는 0.3. 0.3 대장님 그래서 뭐만 순편익이 0보다 커? 얘만 0보다 커 맞죠? 그리고 이익이 얘가 가장 크네 얘가 합리적 선택이다 그래서 각각 뭐 순편익이 얼마다 기회비용이 얼마다 암묵적 비용이 얼마다를 물을 거예요 괜찮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거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해
근데 너무 적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마음 편하게 암기순으로 외우면 돼요. 암기순으로. 명편이 암기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암기순으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해가니? 그래서 마음 편하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암기순으로 외우자. 마음 편히 암기순, 명편이 암기순 이렇게. 괜찮죠? 이거는 참 명암기네. 명암기네. 명지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기회 비용이다. 명암기네 이렇게. 외우면 돼. 외우면 안 외워서 지금 어려워서 그런 거야. 괜찮죠? 아니 부산. 근데 나타나 뭐라고? 그리고 이제 딱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을 요것만 알 수 있으면 매몰 비용 이제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매몰 비용이다? 해지할 수 없는. 오 맞아요. 다르긴 하네. 문제를 풀다가 환불 불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회수 안 된다, 뭐 환불이 불가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매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뷔페에 갔어. 뷔페에 가가지고 뷔페 입장료를 내지. 뷔페에 가서 입장료를 딱 낸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 입장료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야. 매몰 비용이라고.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막 먹다가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르는데 입장료 냈는데 아까워서 고통을 느끼기까지 계속 먹는 거죠. 내가 이걸 지금 한 입을 먹는 게 너는 맨날 그러고 있잖아. 맨날 이게 먹는데 맨날 먹다가 이 한 입을 먹는 게 나한테 고통인데도 매몰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먹고 있잖아. 이해가죠?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그 7급 공무원 고급 한 1, 2년 정도 하면 보통 붙고 7급 공무원은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년 정도 공부하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내가 될지 안 될지 이게 보통 감이 잡힌데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본 적 없습니다만은 근데 딱 3년 공부해가지고 일단 떨어지고 나서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3년이 그냥 내 진짜 3년을 내다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 4년, 5년, 6년 이렇게 쭉 이게 뭐예요?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거야. 이 3년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지. 그래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합리적 비용입니다.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건데 자 A가 내가 여행지를 간다고 20만 원치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 그렇지? A 국가로 여행을 갈 거야. 근데 전날에 지금 이제 환불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20만 원은 환불이 안 돼요. 뭔 얘기가 환불이 안 된다는 거는 매몰 비용이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A 국가로 막 여행을 가려고 차비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B 국가로 여행을 가는데 내가 그 관련된 경비 내가 전부 다 내줄 테니까 비행기 티켓까지 다 내줄 거니까 같이 B 국가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 B 국가로 가는 만족감이 A 국가로 가는 만족감 플러스 20만 원보다 커야 합리 선택이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틀려. 틀렸다고 20만 원을 고려를 하면 안 돼. 20만 원 어차피 버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딱 선택한 그 입장은 뭐예요 지금? A 국가로 갈지 B 국가로 갈지만 고려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B 국가로 가는 만족감이 A 국가로 가는 만족감보다 크다면 B 국가로 선택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가죠? 문제가 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나눠준 문제를 봅시다. 거기서 쭉 넘어가서 15번 봅시다. 15번은 한번 풀어줄게요 내가. 15번은 풀고 16번은 너네가 한번 풀어본다. 10분 남았기 때문에 두 문제 풀고 마칩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자, 맨 처음에 뭐부터 넣고 시작하라고 얘들아? 명. 그 다음에 현. 그 다음에 그렇지. 오 좋아요. 암기순입니다. 암편이 암기순, 명편이 암기순을 적고 선택지가 지금 뭐뭐가 선택지야? xj, yj, zj가 선택지지. 자 편익은 얼마나? xj 편익이 3,000, yj 편익이 4,000, zj 편익이 3,900이네. 자 순편익이 xj는 빼기 200으로 주고 yj는 500으로 주고
ZZ는 빼기 300으로 줬다. 자,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딱 편익이나 순편익만 나오면 비용입니다. 그렇지,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어. 기회비용 어떻게 구해요? 편익 빼기 기회 비용. 편익 편익 빼기 빼기 순. 기회비용이 순편익이잖아. 순편익이 편익 빼기 기회비용. 편익 빼기 순 편익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그 넣기면 되잖아. 편익 빼기 순편익이 기회비용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지. 편익에도 순편익을 빼면 되잖아. 이거는 그러면 기회비용이 3,200이죠. 여기는 3,500이지. 여기는 3,800입니다. 3,800이지. 좋아. 그럼 기회비용을 다 구했네. 구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기억 봅시다. X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X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3,200입니다. 3,200이야. 그래서 기억 틀렸지. 이해감? 네. 자, 니은 갑은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제한을 선택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려서 설명해 보세요. 그 기회 비용이 가장 작은 거는 X인데 X인데. X의 순편익이 무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뭐가 합류 선택인데? Y입니다. 그렇지. 얘만 0보다 크기 때문에 500이라서. 이해갑니까 이거?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디귿 Y제 선택. 그래서 기울님이 다 틀렸네. 답은 5번이네요. Y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다? Y제 선택 기회비용은 3,500 맞네. 그래서 디귿 맞아요. 자, Z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1,000이라면 Z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1,000이라면 주어졌네요. Z제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자, 기회비용은 뭐 플러스 뭐다? 그치, 명암기니까. 그러면은 이게 3,800이면 1,000이면 이게 2,800이겠네. 맞죠? 그러면은 리을이 명시적 비용은 2,800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덕성여고 23년도 작년 기출이야. 문제가 이 정도는 보통 너네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네는 덜었으면 덜었지.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선생님은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이거 풀고 마친다. 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만 보자. 이거 애들이 사실 다 공식인데 공식을 못 외우죠. 그래서 명편이 암기준인데 명편이 암기준. 자, 시작할 때는 항상 뭐 시작하냐면 나의 만족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 뭐 액션이 있을 거 아니야. 물건을 구매를 하든 뭐 비용을 지불하든. 그렇지. 그래서 항상 편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뭘 빼냐면 편익에서 항상 비용을 뺄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게 이익입니다. 이익. 가까운 걸 뺀다 생각해. 가까운 비용을 빼.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게 이익이고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이익은 가까운 거 명시적 비용을 뺀 거고 순편익은 가까운 거 기회비용을 뺀 거고 비용 빼고 이익 순편익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하도 애들이 못 외워가지고 이거 약간 그 뭐 도마뱀 모양, 뭐 카멜레온 모양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카멜레온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 이익이고 편익 빼기 기회비용은 순편익이라고. 외우게 된다 이거는. 이거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그려주고 이게 하도 못 외워가지고 애들이. 이해지? 그다음에 16번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16번을 풀 때 기준이 뭐로 나와 있어요 지금? 4년간 대학 진학이죠. 그래서 기준을 4년에 맞춰서 풉니다. 단위를 통일해야 돼. 단위를 4년으로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 편익이 내가 얻는 만족감이랬지. 내가 치킨을 먹었을 때 10,000원의 편익을 얻는다면 10,000원을 내한테 들어온 거랑 같은 얘기예요. 10,000원이 내가 수입을 얻었다가 내가 10,000원의 만족감을 얻었다. 내가 치킨을 10,000원만큼 맛있게 먹었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학교 취업을 했을 때의 편익은 뭐가 되겠니? 취업을 했을 때의 편익이 뭐가 되겠니? 취업을 했을 때의 편익이 뭐가 되겠니 얘들아? 취업을 했을 때의 편익은 뭐야? 아니야. 학교를 다닐 때의 편익이 1억 원이고 대학을 갔을 때의 편익이 1억 원이고 아니야 취업을 했을 때의 편익은 그렇지 연봉이야. 연봉인데 기준이 뭐야? 4년이죠. 그래서 연봉이 8,000만 원이 취업의 편익입니다. 이렇게 구해보세요. 나머지는 이 정도 알면 벌. 이거 안 어려워. 공식만 외우고 그래. 공식만. 수학 거의 뭐 똑같은 문제 대입하는 문제 대입하는 거.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러워. 고산 조용히 해. 네. 3분 있다가 풀이하겠습니다. 2분적이라서 같이. 네, 이 정도 풀면 근데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아? 아좀 조용히 해. 기회요? 내가 알려줄게. 편이 빼기. 아니 조용히. 고산 조용히 해. 풀어봅시다. 2분 시간 줄게. 풀러. 자, 풀어봅시다. 시간 좀 주고 싶은데 2분 있다가 종이 쳐서 저녁은 먹고 가야 되잖아. 답을 불러볼게. 명시적 비용은 6,720만원, 암묵적 비용은 8천만원. 예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시작하지 않는 것. 취업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야. 풀어봅시다 한번. 취업의 명시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취업의 명시적 비용이 얼마야? 영원입니다. 영원이지. 따로 뭐 명시적 비용을 주고 싶은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교통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줬잖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안 나왔다는 건 명시적 비용이 0이라는 뜻이야. 자, 대학 진학의 명시적 비용은 좀 구해야 되는데 등록금 1은 900만 원이지. 그렇죠? 그리고 교재값이 80만 원이고 98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그럼 168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곱하기 뭐 해야 돼? 4년이니까 곱하기 4합니다. 8선 32, 64 27, 그 다음에 4일은 6,72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6,720만 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대학 취업 시의 편익은 얼마라고? 1억입니다. 8천만 원. 여기 1억이죠. 취업할 때는 대학 진학은 1억이고 10000으로 줍시다. 10000. 그럼 이익이 얼마예요? 취업의 이익은 8천이지. 이익이 편익되기 명시적 비용이니까 여기는 3,280만 원이겠죠. 암묵적 비용은 얼마야? 8천이겠지. 왜 암묵적? 암묵적 비용이 뭐가 암묵적 비용인데? 초기 행각 중에 가장 심각한 거. 그럼 뭔데? 8천만 원, 3,200만 원. 이거 선택지가 2개인 경우, 3개, 4개이면 그렇지 않고요. 2개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렇지. 어차피 내가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익이 상대편의 선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니? 선택지가 2개일 때는.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3,280이고 여기는 8,000입니다.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기회비용 3,200만. 3,280. 그치? 명암기니까 3,280이고 여기는 명암기니까 1억 4,720. 1억 4,720만 원이죠. 자, 순편익은 얼마? 순편 빼기 4,200. 4,720만 원. 여기는
빼기 4,700. 괜찮지? 뭐가 0보다 커 순편이기? 취업만 순편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가 함수 선택이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취업이 함수 선택입니다. 네? 아니 취업이 함수 선택이나 여기 플러스 4,720만 원이잖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부호가 서로 상대편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4,20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200이고 이게 점산하는 개념으로 하라고 해요. 점산하는 개념. 그리고 숙제는 14번까지 짝수만 풀어와라. 7개.